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이 대표가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부동산업자 브로커들에게 챙겨준 토착 비리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FC 후원금 133억 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시민들로부터 받은 인허가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검찰은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대규모 규탄 대회를 오늘 국회에서 열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28일쯤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169석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2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도 있어 촉각에 곤두세워집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화성시 국도에서 달리던 화물차가 앞서가던 트럭과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아 1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에서는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서 10살 남자아이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정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주행하던 차량 뒤에서 굉음이 들리더니 뒤에 오던 화물차가 앞선 차량을 추돌하고 앞서가던 차들을 들이받습니다. 충격의 여파로 차량 옆면은 전부 긁혔고 차량도 멈춰섰습니다. 어젯밤 오후 7시 2분쯤 경기 화성시 팔단면 구상리 39번 국도 안산 방향 인근에서 4.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아 1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대 화물차 운전자를 비롯해 총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갑자기 두통이 생겨 사고가 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돌진한 승용차에 마트 앞 아이스크림 냉장고가 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2분쯤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60대 여성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인도를 넘어 마트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지나던 10대 남자아이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60대 여성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묘목을 기르는 한 종묘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플라스틱 소재 화분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유해 물질이 다량으로 나올 수 있어서 미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뭉게구름이 하늘로 치솟듯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오세올라 카운티에 있는 식물의 묘목을 기르는 종묘장에서 현지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 불꽃이 튀면서 큰 불이 났습니다. 수천 개의 플라스틱 화분 팔레트가 불에 타면서 출동한 소방대원들도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We've slowed the forward progress of that fire, but due to the area that it's consuming and the product, it's just given us a lot of challenges. So that's why you'll see the large fire and the column of smoke. 아직까지 대피 명령은 없지만 플로리다 당국은 불이 난 지역의 공기질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타면서 검은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는 만큼 일산화탄소를 포함해 다량의 유해 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플로리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인데 검찰은 170쪽이 넘는 영장 청구서에 이 대표의 혐의를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이자 지역 토착 비리로 규정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위례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3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견을 묻는 질문이 또 상당히 많았고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검찰이 오전 10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마지막 소환 엿새 만인데 구속영장 청구서는 170쪽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표의 혐의는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뇌물 등 모두 5개.
위례 대장동 특혜 의혹은 개발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빼돌려 막대한 이득을 얻게 하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했습니다. 성남FC 의혹은 네이버 등 기업에 편의를 주고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 원을 내게 했다며 제3자 뇌물죄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지자체장이 토착 세력과 유착한 비리고 이 대표가 최종 결재권자인데도 사건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에서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으로 사건을 규정했고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검찰은 성남FC가 네이버 등 기업에서 받은 후원금 133억 원도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역 기업의 민원 해결의 대가로 후원금을 내게 했고 결국 이 대표의 업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구조였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시민들로부터 받은 인허가권을 이 대표가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권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남FC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기업들로부터 16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구단주였던 이재명 대표는 정당한 광고비였다고 주장했지만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 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입니까? 검찰은 성남FC가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회사로부터 받은 133억 5천만 원을 이 대표가 개입한 제3자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두산건설은 사옥 부지 용도 변경, 네이버는 제2사옥 인허가 등 성남시에 민원이 있었는데 이 대표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민원 해결을 대가로 후원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더욱이 네이버가 시민단체를 통해 성남FC를 후원하게 한 것은 뇌물을 합법 기부금으로 가장한 것이라며 범죄 수익 은닉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에서 지자체의 인허가권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인데 이 대표가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농협과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기업 후원금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관련한 주요 내용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보도를 보면 이 구속영장 청구서가 170쪽이 넘는다고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 많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하는 사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10장 내외, 많아도 20장 정도면은 저희가 그 영장을 볼 수가 있는데요. 170장, 제가 원래 처음 읽은 책의 단행본 책이 한 170장 정도 됐는데요. 한마디로 책 한 권 두께의 어떤 그 영장을 쳤다라는 것은 그만큼 범죄가 다각적이고 내용이 많고 또 관련되는 그 시간이 오랫동안 뭐 검찰 말로는 10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범죄 자체가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하다고 하면 그만큼 많아야 되느냐. 오히려 입증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구구하게 길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도 없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33장의 어떤 진술서를 낸 이외에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죄를 부인하다 보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어떤 그 소명을 하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쓰다 보니까 내용이 170장, 사실 A4 용지로 170장이라고 하면은 보통 책이라고 한다고 만들면은 거의 200장 내지 300장 정도에 이를 만큼 방대한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추후에 공소장은 그것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엔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받는 혐의, 배임,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등 총 5가지입니다. 이 중 가장 중대한 혐의 어떻게 보시나요? 검찰이 피해 액수를 정말 천문학적으로 적시한 게 바로 업무상 배임,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4,895억 원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 측 등에 안겼다라는 게 요지인데요. 일단 이 민간업자에게
검찰에게 너무나 많은 액수가 흘러가도록, 이익이 흘러가도록 설계 단계부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의도를 갖고 고의를 갖고 설계를 했다라는 게 검찰의 시선인 겁니다. 네. 그렇다면 업무상 배임의 요건은 이렇게 임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서 재산상 이익을 본인이 취하거나 제3자가 취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제3자인 어떤 이 대장동 일당들이 챙긴 건 맞죠. 그렇다면 이 고의성이 있었느냐. 이 4,800억 원이 넘는 이 이익 산정하는 것도요. 사실 부동산 지가가 상당히 상승한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설계를 했는지,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부분과 관련해서도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보고가 있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무마 형식으로까지 해서 없앤 것인지, 이런 기타 등등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어제 이제 이례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영장 청구에 대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장동 개발 사업과 미래 신도시 개발 사업은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입니다. 본래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될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누어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입니다. 예, 물론 상대가 제1야당 대표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영장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봐도 되겠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1%만 더 받았다고 하면은 현재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야당 당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의 어떤 법적, 정치적 의미가 깊다 보니까 검찰총장이 직접 퇴근길에 나서서 얘기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 가지 답변 중에 3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이 이 사건을 보는 시각. 한마디로 이것은 지방 권력과 토착 세력 간의 정경유착의 비리다. 이렇게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을 지금 정확하게 프레임을 정해준 것.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구속 기준. 네. 왜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을 하느냐. 그것은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의 어떤 그 정치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성남시장 때에 있은 비리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네. 만약에 그와 같은 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했건 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예. 한마디로 구속영장 기준에 보편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증거가 없는데 구속했다가 영장이 기각되거나 무죄가 나오면 역풍이 엄청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유죄의 자신감을 밝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인적,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정치 탄압으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그리고 구속 기준은 누구를 위해서 유리불리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 이게 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리고 나아가 네. 그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검찰은 대장동 사업으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에서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유동규 씨 등을 기소하면서 배임 액수를 맞습니다. 651억 원 플러스 알파라고 적시했는데 그거보다 한 7배가 더 많거든요. 어떻게 산정된 그러니까 건가요? 처음에 검찰이 산정했을 때는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좀 표적이었던 부분이 있죠. 그때 이 원래 대장동 일당들에게 감으로 인해서 성남시로 귀속되지 못한 금액을 한 650억 원 정도로 특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5천억 원에 가깝습니다. 예. 일단 검찰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서 원래 이 대장동 사업으로 예측되는 그 이익이 한 9,600억 정도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 한 70% 정도는 원래 성남시가 가져가는 게 맞다. 그런데 이걸 성남시가 가져가는 그 이익 배분 방식을 비율로 나눈 게 아니라 확정이, 그러니까 우선주 형식으로 가져가게끔 했거든요. 예. 그래서 가져간 금액이 1,800억 원인데, 그렇다면 원래 이 사업이 그냥 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완전히 그 키를 쥐고 했을 때 예측되는 이익에서 실제로 가져간 한 2천억 원에 상당하는 이익을 뺀 나머지 금액이 바로 성남시에 피해를 입힌 금액 아니겠느냐, 이렇게 특정을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이재명 대표는 그 선거법으로 대법원까지 갔던 판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성남시 측이 귀속한 금액 관련해서 대법원이 5,500억 원이라고 또 설치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부터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좀 첫 단추부터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장에 쓰인 이제 표현들을 보면 시정농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썼던 국정농단이랑 같은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프레임 전쟁이다. 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와 같은 구속영장 청구가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 그리고 검찰의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지금 프레임으로 장군이라고 부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토착 비리에 대한 그 응징이기 때문에 마치 국정농단 시즌 2로서 시정농단이다라고 그 이름을 명명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이 사건을 크게 막 얘기하려고 하면 주저리 얘기를 해야 되지만 결국 성남시장으로서 본인의 어떤 권력을 사유화해서 서로 이 짬짬이 한 다음에 마치 마땅히 그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수천억 원의 돈을 결국은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이나 어떤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대장동 세력에 몰아준 거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어떤 국정농단과 비유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은 나라가 아닌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시정농단이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이 사건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결국 그 누구의 말이 맞는가는 최종적으로 법원에 가서 판단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의 검찰에 대한 공격에 대한 방어적 성격으로 이 사건을 한마디로 규정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구속 사유가 어디에 있냐면서 어제 결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습니다.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 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결백을 호소하고 네. 있습니다. 일단 검찰에서는 영장 청구 사유로 증거인멸, 사안의 중대성을 네. 들긴 했는데 검찰의 주장과 이재명 대표의 주장 너무 다르거든요. 너무 다르죠. 어떻게 혐의를 네.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사실 뭐 도주 우려랑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는 거는 검찰도 뭐 같이 알고 있는 사안일 거고요. 아마 범죄의 상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장 청구서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간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빠진 내용 중에 천화동인 1호 이재명 시장 측 것이라고 검찰이 끊임없이 수사해 왔습니다. 428억 원에 달합니다. 그 부분을 넣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상 이재명 개인 비리로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실관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최소한 현 단계에서는 무르익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뭐 추가 수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검찰의 시선대로라면 민간 협동으로 개발 방식을 채택한 지자체는 다 배임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본 골조가 왜 성남시가 다 가져가야 되는 이득을 민간이 가차에 가져가게 했느냐라는 게 전제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사실 공소유지가 가능할지 많은 법조인들이 좀 의문을 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성남FC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자 뇌물이지만 직접 뇌물죄와 법정형이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요구하는 게 이게 본인이 받은 것과 같은 법적 평가를 요구를 합니다. 이게 과연 이재명 개인이라는 이 정치인이 귀속한 돈으로까지 평가를 과연 법원이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그 이재명 대표는 이제 또 다른 혐의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영장이 청구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오늘 그 검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고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이번 그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영장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구속영장이 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그리 높진 않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기각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중앙지검이 아닌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대북송금이라든가 관련되는 뭐 백현동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구속영장이 지금 발부가 돼서 구속기소가 될 경우에 구속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가장 어떻게 보면 1심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거든요. 그것보다 만약에 넘어갈 경우에는 다른 사건으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은 1차의 파고인 것이고 2차, 3차의 구속영장이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한 체육관에서 한 남성이 혼자 밤늦게 운동을 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되려 제압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디빌더였던 이 여성은 혼자 힘으로 남성을 제압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여성이 체육관 안에서 남성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남성이 여성을 바닥에 눕혔지만 여성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치지 않은 채 저항하다가 결국 기진맥진해진 남성에게 벗어나 도망칩니다. 지난달 22일 미국 플로리다의 한 아파트 체육관에서 24살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을 제압하고 도망치는 장면입니다. The moment I would try to call 911, he would try to grab my arm or he was grabbing me and I was like, okay, at this moment I can't call 911, so I gotta fight this out for the moment. 피해 여성은 보디빌더로 밤에 체육관에서 혼자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I was overwhelmed with emotion, how proud I was that this victim wasn't going to allow herself to be raped and how hard she fought and the strength she had. 용의자인 토마스 존스는 다음 날 다른 여성의 집에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엔 여성의 약혼자가 있었고 용의자는 또다시 달아났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혀 현재 수감 중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이 대표의 신병 확보 문제는 이제 국회 공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 대표가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법무부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로 보내게 됩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24일, 즉 다음 주 금요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는데요. 이로부터 24시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를 체포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국회의원들이 투표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이 출석을 하고 이 가운데 과반이 찬성을 하면 가결이 됩니다. 국회가 이 대표의 체포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되면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체포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표가 더 많이 나올 경우, 즉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곧바로 기각되게 됩니다. 현재 국회 제적 의원 총수는 299명입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169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거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쪽은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대전환을 합쳐서 모두 222석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169석 대 122석의 차이니까 큰 변수가 없는 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민주당에서 28명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체포를 찬성하는 쪽이 150석이고 체포를 반대하는 쪽이 141석이 돼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이 대표가 구속 절차를 밟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대표가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과 1:1 연쇄 면담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이 28표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는 관측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왜 국회의원들은 일반인들과 다르게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냐는 점입니다. 해답은 바로 헌법 44조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같은 불체포 특권은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엄연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특권이 부여됐을까? 바로 권력이 의회를 부당하게 탄압할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있게 일종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게 제도의 취지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처한 사법적 상황이 과연 부당한 정치적 탄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개인 비리를 놓고 거꾸로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인지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는데요. 이 사태의 장본인이 이재명 대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신유만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한 이재명 대표가 유검 무죄, 무검 유죄라고 적힌 뒷걸개가 걸린 당대표 회의실로 들어섭니다. 이 대표는 결백을 주장하며 정적 제거를 위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날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입니다. 최고위에선 수사검사들의 실명까지 나왔고 국민들께선 이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검 전국 지역위원장을 국회로 불러 검사 독재 규탄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 전원, 또 수도권 지방의원, 그리고 전 당직자, 보좌진 포함하고 또 원외 지역위원장까지 해서 내일 오전 11시 30분 여당은 이 대표의 영장 청구는 당연한 일이라면서 민주당은 방탄국회를 포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회가 더는 범죄인 은신처,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 하나가 되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가결해야 합니다. 정의당도 이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 포기를 재차 요구했고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면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당론을 정하고 말고도 없습니다. 누구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든 늘 모두 찬성 표결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예, 이 전해드린 대로 이 검찰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정치권도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 나온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년간 먼지 털듯이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번복된 진술 외에 어떤 범죄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범죄 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검사 독재 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 검사 독재 정권 정치 탄압이다. 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개인 문제가 정치 탄압으로 비화된 거다. 정치 탄압으로 비춰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잘 보셔야 되는 게 수사가 언제 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지난 정부 시절에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정부 들어와서는 어떻게 성남시청 쪽으로 수사 범위가 넓혔을 뿐이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2달 만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국회의원 당선되고 석 달 만에 다시 그 석 달 만에 대표가 되면서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이 되고 대표가 되면서 방탄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던 정황이 있고 지금도 2월 방탄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됨으로써 의원과 대표가 됨으로써 몸을 민주당에 묶어버렸다. 연환지계를 쓰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문제가 야당 대표의 문제에 그래서 비춰지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는 결국은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마치 자신을 탄압한 것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조봉암 뭐 사형 선고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승만 정권에 박정희 대통령이 뭐 김영삼 야당 총리 제명한 거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정말 과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건 자체가 다르다 이 말씀이죠? 사건은 다 다른 거죠,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 문제 이제 예. 진짜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냐 없냐 문제는 다 보셨잖아요. 기소가 되게 되면 법정에서 따져질 문제이긴 하나 연유를 따지고 이렇게 내막을 살펴보면 정치 탄압으로 비치게끔 끌고 만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일각에서는 170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자, 이게 이재명 대표가 그만큼 죄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지만 검찰이 그만큼 확실한 죄를 못 잡아냈기 때문에 구구절절 영장에다 써놨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다는 못 봤습니다만 뒷부분들을 쭉 읽어봤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검찰이 공식적으로 정치검사 시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앞에 그 내용 자체가 좀 검찰이 어떤 일정한 방향을 정하고 그런 방향 속에서 모든 것을 해석해낸 것 같다는 느낌 하나 하고 계속 증거로 제기되고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 여기서 얘기하는 특정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작년 7월 달에 수사팀이 바뀌면서 유동규, 남욱 두 사람이 진술을 갖다 번복을 했죠. 어떤 그런 일방적 주장의 진술들에 의존한 측면이 매우 많다.
그리고 많은 국민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수사 형평성을 상실한 측면이 있다. 수사 형평성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소환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2년 동안 탈탈 털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탈탈 털었는데 압수수색 한 번을 안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논리라는 측면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계속 지금 영장에다가 이재명 당대표가 소위 이 사건을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한 달에 검찰이 3번을 불러서 3번을 다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압수수색 다 했잖아요. 그다음에 수개월간 피의 사실을 공포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인 건 검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요. 방탄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만약에 체포 동의안이 오게 되면 그 표결하에서 만약에 부결이 되면 그때 처음으로 방탄 사용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방탄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거기다가 대통령실이 가장 중요한 실언을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구속영장 청구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건 사실상 수사 지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인사권자잖아요. 궁극적으로. 인사권자를 보좌하는 대통령실에서 구속영장이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건 대통령실이 지금 수사 지휘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건을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은 국민의힘, 검찰, 대통령실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관심은 이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될지의 여부입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시간이 오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이게 부결을 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게 민주당의 길입니다. 지금 현재 야당 탄압 국면에 이탈되는 사람들은 의원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 찍게 될 겁니다. 따라서 뭐 당론 없이 자발적으로 투표를 하더라도 5명 이내의 이탈표가 나올 것이다. 상식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표결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28명의 그러면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도 진짜 있다고 보세요? 뭐 그건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사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가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에 찬성을 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이른바 이탈표가 5표 나온다. 5명. 이미 의원들끼리는 누구를 거라고 다 예상이 되고 이름도 돌고 있을 거예요. 의원회관에서는. 뻔해 보이는데 어찌됐건 비명계가 누군지 대충 공개된 상황에서 그렇게 배신자가 다 나올 거다. 이름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기소되면 1심 재판이 언제 시작됩니까? 1심 재판이 6개월 이상 걸릴 거라고. 그러면은 3월 달 이번에 기소된다. 그럼 9월 달 10월 달 찬바람 날 때까지 이 상황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재판에 나가고 또 다른 구속영장건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는 야당 의원도 고민하겠죠. 민주당 의원들도.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만 보십시오. 작년에 3월 달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작년 3월 달에 말이죠. 대통령 선거에서 진 이재명 전 후보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라는 정치 패널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대부분 다 뭐냐면은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열리면 5달 후죠. 거기 나갈 거다. 근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안 나갈 겁니다. 왜? 너무 시기상조다. 대통령 선거 끝난 지 얼마 됐다고 또 국회의원 선거 나가냐 했지만 바로 6달 후에 6월 달 보궐선거에 나갔잖아요. 근데 그 나간 것도 보면은 본인은 굉장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정말 어려운 개항을 해 나간다고 했지만 나중에 박지원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화해가지고 나를 지금 개항을로 당에서 불러달라. 셀프 공천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대목이 다 뭐냐. 이미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제가 보기엔 이재명 전 후보는 검찰 수사에 대비를 했던 거예요. 분명히 검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러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방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분당이냐 개항이냐 하다가 분당은 왜 안 갔습니까? 거기는 대장동하고 가깝기 때문에 당선될 가능성이 적고 개항은 야당세가 강했잖아요. 송영길 의원이 있던 곳이니까. 그러니까 개항을 선택했다면 그때 다 정권에서 말이 나온 거예요. 지금 되돌아보면 모든 게 본인은 계획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 체포동의안 통과에 대한 찬반 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민주당 지지자 대상 조사를 하면 압도적으로 통과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 이걸 보면 민주당 의원들의 이제 고심이 좀 깊어질 것 같아요. 본인의 지지자들은 당연히 이걸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뭐 고심이 깊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헌정사상 야당 당대표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갖다가 청구한 건 처음이기 때문에 예. 모든 의원들이 처음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아마 의원들이 다음 주에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는데 소위 그 검찰의 구속영장을 갖다 하나하나 확인할 겁니다. 그럼 구속의 사유가 있잖아요. 형사소송법에. 첫 번째의 내용이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영학 녹취록, 그다음에 유동규 남욱 진술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기둥입니다. 근데 곽상도 전 의원 재판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는 기각한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두 번째 주거가 불안정하지 않다. 증거인멸 얘기하는데 지금 성남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증거인멸할 방법도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도주 우려, 3번이나 검찰이 불렀는데 거기 나갔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죠. 그럼 문제가 하나 뭐냐면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측면이에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그래서 엄청난 금액이 계속 나와 있더라고요. 엄청난 금액이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이익이 1,830억이고 민간이 4,895억 원의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2020년 7월 16일 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선거법 때 말씀이시는 거죠? 선거법 때. 네. 그때 법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개발 이익금 5,503억 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판결문에 적시를 해요. 그럼 검찰이 대법원의 판결문 내용마저도 무시하고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부풀렸다는 거예요. 금액의 액수를 갖다가. 이런 내용들을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 확인하게 된다면 이걸 어떻게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좀 숫자가 많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때 꼭 양치기 소년 같은 거예요.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저희까지 인정할 수 있어요.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표결하면 된다. 여기까지 말씀하시면 맞아요. 근데 언뜻 찬성의 의견을 내비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뭐하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얘기가 늑대가 나타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늑대가 나타난 적이 없어요. 나중에 양치기 소년이 엄청나게 그 동네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었죠. 결국은 뭐 어쨌든 뭐 표결 결과를 보면 또 어떻게 양치기 네네, 소년인지 늑대가 나타나는 건지 이제 알 수 있을 텐데 사실 아까도 이제 그 국회의원 출마를 방탄으로 이제 비유를 하셨는데 그 이전에 대선 후보 시절에도 본인의 이제 공약으로 불체포 특권을 이제 없애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네네. 이재명 대표가. 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렇게 정말 본인이 이제 무죄고 검찰이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게 맞다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 나가서 당당하게 판결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도 만약에 법무부에서 어떻게 법원이 법무부를 통해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더라도 본인이 당사자가 나 필요 없다. 내가 영장실질심사 지금 나가겠다고 말하는 순간 이거는 그냥 그 국회 절차 필요 없이 판사 앞에 서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왜 안 하느냐? 영장 청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반박한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옹색한 건데 뭐 다 국민이 온 사정을 아는 거예요. 아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 제가 왜 자꾸 방탄 이야기를 왜 자꾸 과거 이야기를 끄집어내냐면은 국회에 보궐선거 나간 거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하는 조기 등판은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굳이 나간 것. 그럼 당대표까지 된 것. 그다음에 또 뭐 당대표가 되고 나서 이른바 당은 80조. 기소되면은 당직을 내려야 되는 그 조항을 바꿔버렸잖아요. 이게 2중 3중의 방어 장치를 해놓고 이 사태를 기다린 거예요. 제가 뭐 기다렸다기보다는 어떻게 대비를 한 건데 다 좋은데 국민들이 좀 보고 있다. 이 대목은 나중에 되면 결국은 민주당 안에서도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기소된 이재명 대표 체제를 치를 수 있겠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뭐 찬바람 나면 이재명 대표의 결단으로 자신의 결단으로 포장해서 대표직을 내려놓느냐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축출당하느냐. 거칠게 얘기하면 쫓겨나느냐 당대표. 이 갈등에 제가 볼 때는 직면할 게 분명히 선택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1월에 열리지 않던 임시국회가 소집된 것도 그러니까. 그 일환 중 하나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온 국민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워낙 뭐 의석수가 많으니까 임시국회를 열고 있는 건데 이런 일련의 흐름을 쭉 본다면 예를 들어서 검사들의 수사 방식이 거칠고 자기들에게 가혹한다 한 그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굳이 보면은 예를 들어 아니 법망을 빠져나가서 굉장히 잘 숨겨놨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수사력이 더 동원됐다는 또 한 반론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였죠. 이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이낙연계 인사들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초청해서 강연을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건 좀 정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근데 뭐 이미 일정이 공개되고 난 상황에서 뭐 검찰이 언제 그 영장을 청구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의원들 참석을 갖다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한 건 이런 정치적인 구설수에 올라갈까 봐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마 당연히 친박계 의원들 같은 경우도 어떤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물밑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공개적으로 하는 순간 제가 볼 때는 아마 민주당 지지층에게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밑에서 진행되는 건 저희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공개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적어도 28명이라는 사람이 소위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지만 가결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28명 정도가 만약에 가결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야당은 기본적으로 분당이에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정계 개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이 가결될 경우 야당은 분열할 것이고 분당될 것이고 정계 개편으로 휩쓸리게 되면서 내년 총선 자체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당의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이고 또 최근에 그 계속 방탄이라는 그러니까 한 몇 개월 동안 진행된 내용들을 보면 소위 그 여당이 야당을 분열시켜서 파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또 나름대로 공감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친낙계 또는 비명계라고 제기되는 분들이 소위 포스트 이재명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물밑에서의 어떤 준비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야당 파괴, 분열에 맞서서 어떻게 당을 지킬 것인가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비명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 큰 논란의 소지를 만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전에 이제 이탈표가 28표 이상 나와가지고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경우에 야당이 이제 분열될 것이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바로 이제 총선이 내년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 중은 총선을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 사법 리스크를 털어버리고 좀 신뢰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을 모셔서 그 비대위 체제로 가서 총선을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야기했다는 뭐 민주당의 이 대표의 개인 사법 리스크와는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이 대목이 어떻게 정치 원로로서의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언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대목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다 좋은데 지분 7%를 가진 민간업자들이 7,800억 가져가고 50%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30억만 받고 그냥 이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결국은 계속적으로 법원에 나가고 할 텐데 과연 이재명 대표 얼굴 가지고 할 수 있겠냐. 지금은 의원들은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공천권은 이재명 대표가 또 행사할 거라는 믿음 때문에 저를 버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 그 황골탈퇴해서 가을이나 겨울쯤에 찬바람 날 때 당대표를 새로 뽑든지 비대위원장으로 가게 되면 젊고 새로운 얼굴로 황골탈퇴 새 모습에 등장하게 되면 우리 여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픈 대목이에요. 수도권 선거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 구도 자체에. 그 대목을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도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완전히 바뀌면 수도권 선거가 내년 선거가 굉장히 우리한테 불리해진 대목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죽지마. 할 수 있다. 공드림의 점수를 넘어설 수 있을지.
남자들의 승자 전체 1위 누굽니까? 승자는 예, 이 지난주 메들리 팀 미션의 뜨거웠던 열기에 이어서 어제는 숨막히는 대장전이 펼쳐졌습니다. 또다시 대반전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네, 본선 4차전 진출을 위한 트롯 전쟁의 승자 누가 됐을지 조선일보 최보윤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메들리 팀전의 마지막 주자인 트롯 밀크남 최수호가 이끄는 징기스칸의 무대 만나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 남자 저 여자는 쌍쌍 죽어도 행복해요 쌍쌍 당신도 쌍쌍 당신도 쌍쌍 쌍쌍별인들이야 수없이 많은 밤은 가고 마음은 그대 향해 있어 보고 싶은 얼굴 사랑한다 했니 사랑한다 했니 영원하자 했니 영원하자 했니 이 나쁜 거짓쟁이야 나의 뜨거운 마음을 불같은 나의 마음을 다시 태울 수 없을까 헤어지기는 정말 싫어 오빠 집에 놀러와 오늘 밤에 놀러와 우리 집 비만 예, 자, 이거 지난주에 못했던 그 팀전이 마지막 하나 남았었던 게 이제 어제 했었는데 네. 결국은 1등을 넘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아마 현장에서는 예. 사실 그 관객 반응은 굉장했거든요. 아까 보셨지만 이 징기스칸이라는 게 최수호 씨도 진이었고 진욱 씨도 진이었고 그러니까요. 슈퍼모델 진도 있고 길병민 씨도 또 수석으로 진이었고 추혁진 씨는 또 진이고 그래서 이 이름이 진이 들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장면으로 했었는데 예. 노래는 마스터 점수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하지만 안성훈 씨의 저번 주에 보여준 안성훈 씨의 뽕드림 팀이 워낙 완벽한 그런 구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안성훈 씨의 뽕드림 팀이 최종적으로는 1등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메들리 팀전에 이어서 각 팀의 운명이 걸린 대장전도 펼쳐졌습니다. 팀전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한 최수호와 안성훈의 무대 먼저 보시죠.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봐 영원히 내가 사는 날까지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비탈진 인생길을 네, 보신 것처럼 최수호 씨의 무대 너무 훌륭했습니다. 1259점으로 마스터 점수 1위를 차지했는데 안성훈 씨는 재기량을 좀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안성훈 씨가 극세사 트롯이라고 하면서 모든 섬세한 감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가수라고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자 선생님의 그 어려운 노래를 택했습니다. 사실 이미자 선생님 노래도 그렇고 그 최수호 씨가 택한 나훈아 선생님 노래도 그렇고 어제 경연에도 나왔지만 정말 택할지 말아야 될 노래들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은 가수분들이 했었고 그러면 어떻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무대였는데 최수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장윤정 마스터가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하잖아요. 어렸을 때 민요 신동이었고 국악을 했는데 굉장히 신선한 미성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요즘 감성으로 재해석하면서 약간 국악기가 조금씩 보였던 것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안성훈 씨는 컨디션이 굉장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터 점수도 꼴등이었잖아요. 네, 점수가 너무 저도 좀 충격받았어요. 그 정도로 안 좋았을까 했는데
그 좀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이게 그런 장면들이 좀 보여서 얼마나 뽕드림 팀에 이제 그러니까요. 이게 하루 동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뽕드림 팀에 전력을 쏟았다는 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장전으로 역전의 기회를 노렸던 송민준, 김용필, 박지현 세 사람의 무대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노을빛 추억들이 저 바다에 잠겨 어두워지며 나 우리를 몰라 이 생명 다하도록 이별의 말도 없이 무정하게 떠나가는 예, 뭐 이 아무래도 팀을 이끄는 리더들이고 굉장히 이제 부담감이 많았을 텐데 특히 김용필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게 뭔가 역전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뭐 4위 그대로 그 팀의 4위 그대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 이제 그 팀 메들리전 구성에서 조금 약간의 서로 간에 좀 호흡이 다른 팀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했긴 했지만 그런 게 조금 아쉬워서 점수를 만회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김용필 씨 자체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곡 장인이잖아요. 어제 그 박지현 씨가 그렇게 노래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장민호 씨나 다른 분들이 지적을 했듯이 선곡도 실력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곡에 따라서 자신의 실력을 사실 대장전이기 때문에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게 맞는데 좀 박지현 씨는 워낙 신나고 활발한 곡이 좋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에는 굉장히 응원을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최수연 씨 활약으로 징기스칸이 뽕드림을 꺾고 본선 3차전 메들리 팀 미션 1위를 차지하면서 이제 역전의 드라마를 썼습니다. 최소 씨 1대1 데스매치 진에 이어서 이번에도 뭐 진의 왕관을 차지하면서 그야말로 최소 전성시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름대로 트롯의 수호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본인도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1살이고 지금 아직 이렇게 경험이 많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그 좋은 점수를 주면서 점점 좀 인지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6주차 온라인 응원 투표. 자, 좀 보면은 약간 순위의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뭐 1위는 그대로인 것 같고요. 네, 1, 2, 3등은 그대로인데 그 이제 박성원 군이 지금 7위에 새로 올랐고 나상도 씨가 이제 4위로 점프를 했습니다. 그분 세 분의 공통점을 보면 뽕드림 팀인데요. 뽕드림 팀이 얼마나 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리고 또 박성원 씨는 거의 인생 21회차 같은 13살 장인이잖아요. 그래서 박성원 씨의 실력도 다시 한번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1대1 라이벌 매치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이 수출 상위 6개 나라 중 꼴찌에 머물렀습니다. 정부는 수출 다변화나 에너지 절약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송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속 등을 깎는 절삭공구 제조기업. 로봇팔이 부품을 하나하나 옮깁니다. 완성품의 80%를 해외로 수출하는데 환율과 에너지 가격 등 올해 경영 상황이 걱정입니다. 동절기에 거쳐가지고 에너지 값이 올라가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수출은 1년 전보다 9.9% 감소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상위 6개 나라 중 꼴찌입니다. 2%대로 떨어진 세계 수출 점유율도
좀처럼 3%대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출 품목 발굴과 시장 다변화, 에너지 절약으로 무역 수지를 개선하겠다며 반도체 지원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한시가 시급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처럼 대외 여건의 영향이 절대적인 상황에선 각 산업별 경제 주체를 뒷받침해주는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네,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동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표정들이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요. 학위 수여식을 마친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 졸업 시즌이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곳곳에서 예전처럼 대면 졸업식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 현장의 모습들 함께 보시죠. 졸업식이 열린 서울중앙대학교에서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던지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3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졸업식이 치러졌는데요. 활짝 웃는 모습이 무척 행복해 보입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는 학위 수여식이 열리기 전에 졸업생들이 학교 전통에 따라서 고유례에 참석했습니다. 요즘 꽃다발 가격이 무척 비싼데요. 최근 졸업식에서는 꽃다발 대신에 축하 문구가 적힌 화환띠가 인기라고 합니다. 네, 졸업생들의 밝은 미소를 보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취업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졸업생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취업할 만한 일자리가 메마르고 있어서 졸업생들의 근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학위 수여식을 마친 한 졸업생이 대학교 취업 게시판 앞에서 취업 공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는데 특히 20대 중후반 실업률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고용시장이 시들해지면서 실업자 규모가 커졌는데 고용 취약계층인 20대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한숨이 깊어지면서 사회에 진출하는 많은 졸업생들이 구직난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꿈을 갖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1.3도, 대전 영하 1.1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10도, 광주, 대구는 12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많게는 4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겨우내 얼었던 눈과 얼음이 녹아 비가 된다는 절기 우수인데요. 절기에 맞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가 되겠고 주말 동안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국적으로 5에서 30mm 정도고요. 강원도에는 최고 3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구름 많은 가운데 중부와 경북 지역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눈과 비는 일요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다음 주에는 기온이 다소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